그럼 계속해서 주제 강연 수고해 주실 분 소개를 드리죠. 이어서 영남대학교 박한우 교수님께서 주제 강연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박한우라고 합니다. 지금 1시간 반 정도 벌써 앉아 계셨는데 상당히 지치신 것 같은데 조금 기지개 한번 펴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커피 브레이크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시간이 이제 수년되면서 바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경기도 고양에 4, 5년 전에 한번 와서 특강을 한 적이 있어서 경기도 고양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친숙하게 느껴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왔던 주제하고 오늘은 약간은 좀 다른 주제로 왔는데요. 오늘은 빅데이터와 또한 호텔, 투어리즘 뭐 이런 마이스와 관계된 이야기들을 좀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빅데이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차차 마이스와 연결해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빅데이터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인터넷 그 다음에 월드 와이드 웹을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인터넷과 월드 와이드 웹을 이해하지 않고 우리가 빅데이터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죠. 지금은 그러니까 러시아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고 있지만은 소련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소련이라는 나라가 미국과 같이 경쟁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이 소련이라는 나라가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가지고 그렇죠. 미국 전 사회가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금 신문의 헤드라인 보시죠. 뉴욕 타임스인데 미국 사회가 완전히 패닉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경쟁 국가인 소련이 미국 상공에다가 인공위성을 가지고서 미국의 모든 것을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우리가 개발에 착수하는 것이 무엇이냐? 새로운 통신 시스템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은 1957년도에 이렇게 시작을 해서 실제적으로 개발이 된 것은 1969년도. 하지만 1969년도에 인터넷이 나왔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의 그렇죠 우리 전기 케이블, 수도관처럼 그냥 단순한 케이블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인터넷이 정말로 우리들 세상에 왔는 것은 언제 왔을까요? 바로 1989년도에 HTML,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고 하는 것을 그렇죠 개발을 하면서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이름 우리한테 왔습니다. 이렇게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이름으로 우리한테 오면서 이제 1990년대는 이제는 정말로 인터넷의 시대, 다시 말해서 웹의 시대가 됐어요. 이 웹의 시대가 되면서 새로운 시대, 정말로 디지털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사회과학자 매뉴엘 캐스터스라고 하는 사람이 3가지 책을 썼어요. 이 3가지 책은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 그렇죠? 혹은 정체성의 파워, 혹은 밀레니엄의 종말. 이 책을 언제 썼느냐? 1990년대 중후반에 썼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들을 보고서 이 책을 읽고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이게 정말로 새로운 네트워크의 사회가 오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우리 이것을 마뉴엘 캐스터스의 트라일로지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지금 지상파 텔레비전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 이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뭘 얘기하면 넷플릭스를 얘기해요. 근데 넷플릭스라는 회사가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야. 방금 얘기했던 이 매뉴엘 캐스터스가 3대 대작을 썼던 1997년도에 시작한 회사예요. 구글은 언제 시작했냐? 1998년도에 시작한 회사입니다. 자, 인터넷과 함께 시작했던 이러한 월드 와이드 웹이 1990년대 중후반에 시작이 되면서 우리는 그렇죠 데이터의 홍수 시대를 겪게 되는 겁니다. 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간다. 이러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가는 이러한 1990년대 중후반의 시대가 또 한 번의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처음에 생겼던 인터넷과 월드와이드 웹은 누가 정보의 생산자였느냐? 누가 데이터의 생산자였냐? 바로 운영자들이 정보의 생산자이고 데이터의 생산자였어요. 그런데 월드와이드 웹 2.0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가 옵니다. 이것은 뭐냐? 개인화된 미디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생산자냐? 바로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 이용자들, 사람들이 생산하는 거죠. 페이스북이 생산하는 사람이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주커버그가 아니죠. 누굽니까?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죠. 바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과 연결된 서비스들에서 자신의 데이터를 생산하는 웹 2.0의 시대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2010년쯤에서 나오게 됩니다. 공식적으로는 2013년도에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등재가 됩니다. 자, 이런 흐름들을 우리는 보면서 야, 그럼 예전에는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았어? 아니거든요. 예전에도 데이터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빅데이터를 예전 사용했을까? 예전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데이터는 소위 말해서 주민등록번호 같은 데이터였어요. 다시 말해서 데이터를 보면 이것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있는 거죠. 바로 구조화된 데이터였어요. 그런데 인터넷의 도입과 함께 사람들이 스스로 데이터를 생산하는 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올리는 텍스트, 우리가 올리는 이미지, 우리가 올리는 동영상은 비구조화된 데이터, 비정형화된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데이터에 뭡니까? 양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어떻게 되죠?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빅데이터를 세 가지에서 정리합니다. 데이터의 양이 많다. 어떻게? 데이터가 복잡하다. 또한 뭡니까? 데이터가 실시간적으로 생산된다. 이것을 가트너라는 회사에서는 3V다 라고 얘기합니다. 3V에다가 우리는 또한 데이터의 시각화가 중요하다 해서 4V다 라고 얘기하고 데이터의 가치가 중요하다 해서 5V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데이터, 빅데이터가 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의 양이 커지다 보니까 데이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복잡해. 그렇죠? 훨씬 더 복잡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 복잡성을 또한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시스템의 복잡성. 두 번째, 계산의 복잡성. 근데 시스템의 복잡성은 전산을 하는 분들이 해결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계산의 복잡성은 누가 해결하느냐? 수학이나 통계학을 하는 분들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빅데이터의 복잡성이 계산의 복잡성, 시스템의 복잡성만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복잡성을 놓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해석의 복잡성입니다. 아무리 많은 데이터가 있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이 데이터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부기관이든 혹은 그렇죠 일반 회사든 컨설팅을 좀 하는데 가면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빅데이터 팀을 만들어서 6개월을 했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어요. 라고 저한테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팀의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팀의 구성원이 6명인데 3명은 컴퓨터 하는 사람들이고요. 2명은 수학하고 통계학 하는 사람들이고 1명은 그냥 행정보조 직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문과생이 없는 거죠. 해석을 할 수 있는 인문사 해결이 없는 거죠. 해석의 복잡성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해석의 복잡성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재밌는 그림을 하나 가져왔어요. 얼마나 데이터 양이 많아지는지. 이제는 클라우드의 시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특히나 아마존 클라우드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예컨대 요즘 이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1테라바이트 외장량 하나를 다 들고 계십니다. 1테라바이트 해봐야 요새 한 10만 원 정도밖에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회사 직원이 1000명인데 1테라바이트 하나를 있는 데이터를 아마존에다가 마이그레이션 하려면 옮기기 위해서는 1시간 정도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1000시간이 걸리잖아요. 이러니까 아마존에서 어떻게 하냐. 오히려 해당 회사에 가서 그 회사에 있는 컴퓨터 서버들, 개인들 사는 PC들을 전부 다 이렇게 택배 차량에 실어가지고 옮겨서 이렇게 하는 이런 사실은 재미있는 이런 현상이 빅데이터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빅데이터가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모델들을 자주 봅니다. 소위 말해서 로 데이터, 바로 생산된 데이터에서 데이터의 전처리를 하고 또한 데이터를 트레이닝 시킨다고 얘기죠.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또한 이 데이터를 분류를 하고 분류된 데이터에서 우리가 인과성, 원인과 결과를 찾고 예측을 하고 또한 그 예측의 바탕에서 새로운 최후방을 내리고 자,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수학적인 복잡성, 계산의 복잡성을 하는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은 시스템의 복잡성들은 뭡니까? 전산을 하는 사람들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인간의 복잡한 그 행동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사회적 환경을 이해해야 되죠. 사회문화적인 이슈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횡단보도에 저기 사람이 한 명 걸어가고 있어요. 신용카드 회사들에서 이제 뭐 하느냐? 사람이 걸어가는데 최근에 이 사람이 무엇을 샀을까? 구매 목록을 이제 쭉 한번 봅니다. 아이템 리스트를 보는 거죠. 이 사람이 뭘 샀을까 봤더니 뭘 샀냐 한번 보면 우리 그러니까 치아를 미백하는 깨끗하게 하는 하얀색으로 만드는 걸 샀어요. 그 다음에 자기 동네에 요즘 유행하는 PT 그렇죠? 개인 그렇죠? 트레이닝 받는 거 이런 걸 샀어요. 그 다음에 자기 지역에 레지던스 호텔에 장기 투숙하겠다고 예약을 했어요. 자, 이 사람이 최근에 샀는 이런 신용카드 목록에서 이 신용카드 회사는 이 사람이 어떤 다음에 구매를 해야 될 것이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신용카드 목록을 통해가지고 이 사람의 행동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 뭐 할 것 같습니까? 이혼할 거라는 거지, 이혼. 왜? 갑자기 자기 동네에서 그렇죠? 레지던스 호텔에다가 예약을 하고 갑자기 그렇죠? 어떻게? 자기 몸의 워크아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외모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거죠. 그렇죠? 이런 형상들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저거 재미있는 사례 또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요. 뭐냐면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법원에서 그렇죠? 재판을 받아야 되는 일이 있다면 재판을 받아야 있다면 여러분들이 재판받는 순서가 아침이기보다는 그렇죠? 정심 직후이기를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아침에서 재판을 시작해서 그렇죠? 소위 말해서 무죄로 판결될 확률이 계속 쭉 떨어집니다. 그렇죠? 쭉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쭉 떨어집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자, 아침에서 이제 쭉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정심이 지나고 나면 65%까지 무죄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재판관들이 그만큼 밥을 먹고 나서 간대해지는 거죠. 간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심 직후에 재판을 받는 그렇죠 피고는 마지막에 재판을 받는 피고보다 2배에서 6배까지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첫 번째 강연하신 우리 강령자는 정말 럭키한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식사를 하고 오셔가지고 그렇죠 여유롭게 이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후한 점수를 드릴 겁니다. 저는 상당히 불행한 거죠. 왜냐하면 브레이크 타임도 없이 제가 바로 등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인간의 행동을 생각을 하면서 이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저도 요새는 넷플릭스밖에 안 봅니다. 사실 뉴스 빼고는 넷플릭스밖에 안 보는데 넷플릭스에서 서바이버, 그렇죠? 지정생존자 그 리메이크 했는 것이 이제 한국 텔레비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씨가 나와서 하고 있는데 넷플릭스의 오리지널처럼 한국의 리메이크에서도 어떻습니까? 지진이가 그렇죠? 원래 정치인은 아니고 카이스트 환경공학과 교수였죠. 오리지널에서도 그 사람이 건축 설계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한국판 그 지정 생존자를 보면 북한이 그렇죠 잠수함을 보냈어요. 잠수함을. 이 잠수함을 보냈는데 이 잠수함이 수면 아래로 깔아앉아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소위 전쟁을 원하는 사람들은 야 이것이 바로 북한이 우리를 침략할 수 있는 증거이다. 그래서 전쟁을 하자고 계속 얘기합니다. 하지만 카이스트 환경공학과 교수 출신 지진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것이 정말로 그렇게 해야 될 것인가 라면서 이 데이터를 계속 쳐다보면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해석을 하려고 아무리 해도 자기가 환경공학과 교수인데 이 잠수함이 정말로
침략 목적으로서 한국에 와서 바닷속에 깔아앉아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깔아앉았는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의 상식으로는, 사실 말 자신의 이공학적인 상식으로는. 그래서 계속 고민합니다. 이 드라마를 보셨던 분 아마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 그런데 바로 문과생이었던 비서가 해결해 줍니다. 특히 탈북자 출신의 문과생이었던 비서가 이제 해결해 줍니다. 바로 저 잠수함은 뭐냐? 배터리 고장으로 깔아앉았다는 거죠. 깔아앉았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왜 그럴 수 없느냐라는 걸 문과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때 지진이가 야,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가, 모든 그래프들이 다 해석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탈북자 출신의 문과생이 얘기해 주니까. 자, 데이터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힘입니다. 해석할 수 있는 힘.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러니까 데이팅 서비스의 화면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일 것 같아요. 그렇죠? 게이든지, 그렇죠? 아니면 바이섹슈얼이든지, 아니면 스트레이트이든 간에. 그렇죠? 그런데 옆에 있는 그림을 보면, 야, 우리가 데이트할 때 당신의 이상형이 누구이십니까? 라고 물으면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성부터 좋아야죠. 인성이 갑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인성이 갑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OkCupid라는 사이트에서 퍼스널리티 스코어, 인성에 대한 점수하고 소위 말해서 외모에 대한 점수는 이렇게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외모가 좋으면 다 인성이 좋다고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성은 갑이 맞아요. 그런데 일단 외모가 좋아야지 이 값이 같이 가는 겁니다. 상관성이. 이 사이트에서 이용자들한테 그렇죠 얘기하지 않고 그냥 동의를 그렇죠 명시적으로 구하지 않고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선 보이죠? 곡선. 이 곡선. 저한테 레이저가 없어가지고 요즘 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이 보이잖아요. 이 선이 있고, 그 다음에 빨간색 이런 그 면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점심시간 부분에서, 그렇죠? 평소에 있는 이런 선보다 밑에 하단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점심시간 부분에 갑자기 사람들의 대화하는 것이 팍 줄어들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OkCupid라는 회사에서 갑자기 정전이 났는 것처럼 뭐죠? 사람들의 외모 사진, 얼굴 사진, 프로필 사진을 싹 삭제를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사람들이 평소에는 저렇게 대화를 많이 하다가 프로필 사진이 없어지니까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왜? 두려운 것이죠. 이 사람이 누구일까? 자, 이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인간의 행동을 이해를 합니다. 제가 원래 우리 나이로 49인데요. 저도 20대 때는 정말 친구가 많고 매일매일 정말 술을 마시면서 다녔는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25세 때 친구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친구의 숫자가 쭉 떨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파란색이 남자입니다. 빨간색이 여자예요. 남자는 20대 때 여자보다 훨씬 더 친구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줄어들면서 남자들의 친구들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여자들의 친구들의 숫자는 그렇죠 최소한 남자들보다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같은 40대 중년인 남이 되면 주변에 남아있는 친구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남자들이 항상 외롭다라고 얘기하고 우리 아버지들이 힘들다라고 해. 주변에 친구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한국의 데이터가 아니에요. 영국의 데이터예요. 한국은 더 심하다는 거죠. 사실은요.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사례들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정말로 데이터는 해석이 중요하다. 사람을 이해해야 된다. 이런 것을 좀 몇 개 가지고 와봤어요. 이렇게 데이터의 시대가 오고 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저는 휴머니티스, 문과생이잖아요. 산업이라는 것보다는 저는 4차 사람혁명이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이름을 붙여서 4차 산업혁명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하면서 바꿔봤어요. 제1차 산업혁명은 무엇이었냐면 자연의 힘을 동력으로 했는 거죠. 기차, 칙칙폭폭이죠. 제 딸이 이제 38개월인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거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칙칙폭폭 이런 거 가르치고 있는데 제1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동질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동질적이라는 기호나 관심사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정보나 소식을 얻었을까요? 바로 구전이었죠. 구전. 그렇죠? 프리체럴, 바이럴이었어요. 바이럴. 2차 산업혁명은 언제 시켜졌냐? 바로 전기가 발명해서. 전기가 발명하면서 뭡니까? 자동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때부터 어떻게 세상의 소식을 알게 되었을까요? 바로 매스미디어가 등장을 한 거죠. 매스미디어. 이 매스미디어의 시대가 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헤테로지니어스한 사람들이었어요. 이질적인 사람들. 다른 세상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사회가 본격적으로 탄생을 하게 된 거죠. 이 2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사실은 완전히 종료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1969년도에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생산이 됐고 1970년대에 메인프레임 컴퓨터가 나오고 80년대에 대중용 PC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뭐가 됐을까요? 바로 디지털의 시대가 됐습니다. 3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됐어요. 이 3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이 디지털의 시대는 앞에 있는 아날로그 시대하고 정말로 완전히 구분되는 시대였어요. 완전히 구분되는 시대였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는 선별적인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선별적인 것은 내가 여러 가지의 정보, 아날로그를 선택할까, 구전을 선택할까, 디지털을 선택할까 중에서 고르는 시대였죠. 그런데 이 3차 산업혁명의 디지털의 시대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 제가 2004년도 1월 달에 결혼을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재작년에, 그러니까 제가 결혼할 때 샀는 VCR이 고장 나가지고 영남대학교 근처에 디지털 서비스 센터에 갔더니만 정말로 놀랍게도 직원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해당 그 VCR의 부품을 생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해당 VCR 부품을 보관조차 하고 있는 디지털 서비스 센터가 전국 어디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VCR이 생산이 2016년도에 끝났어요. 3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시대는 이렇게 끝나가고 있었어요. 제가 동경했던 국제적인 비즈니스맨이 저희 친척 중에, 가족 중에 있었어요. 가장 많이 갖고 다녔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우리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그렇죠? 캐나다의 자존심이라고 얘기했던 거, 블랙베리. 그렇죠? 그것도 2016년도에 끝났어요. 우리를 이렇게 완전히 세상을 대변화시키는 아이폰이 뭡니까? 그 전에 뭐였어요? 아이팟이었거든요. 아이팟이 뭡니까? 처음 나왔을 때 아이팟입니다. 이 아이팟은 뭡니까? 처음 나왔을 때 아이팟의 가장 큰 특징들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랜덤하게 음악을 틀어주는 거. 그것이 완전히 대변혁을 일으켰는데 아이팟 초기 모델인데요. 더 이상 생산하지 않습니다. 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3차의 디지털 혁명은 이제는 꼭지점에서 지금 흔들리면서 이제는 밑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3차의 디지털 혁명은. 그렇죠. 아날로그와 구분했던 3차의 디지털 혁명은 꼭지점에서 흔들려서 내려가고 있어요. 재밌는 비디오 하나 보여드릴게요. What's the buttons? Oh no, they installed voice recognition technology in this lift. I heard about this. Voice recognition technology in a lift in Scotland. You ever tried voice recognition technology? No. They don't do Scottish accents. 11. Could you please repeat that? 11. 11. 11. 11. Could you please repeat that? 11. Whose idea was this? You need to try an American accent. 11. 11. 자, 이게 뭡니까 지금? 우리 지금 엄청나게 우리 집 주변에 있는 인공지능 비서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3차 디지털 혁명 시대의 모습인 거예요. 3차 디지털 혁명 시대의 모습들이에요. 4차의 지금 인공지능 비서들이 지금 이렇게까지 보이스를 레커그니션 못하는 그런 잘 없어요, 사실은. 왜? 이제는 4차의 시대가 왔거든요, 4차. 4차는 그런데 3차랑 구분이 애매해서 막 논쟁을 하는 거예요. 왜? 왜 구분이 애매할까요? 여전히 디지털의 시대인 거예요. 여전히 디지털의 시대인데 뭐가 차이가 나느냐? O2O라는 얘기 말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통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얘기했던 크라우스 슈밥이 대표적인 것으로 얘기했던 그 용어가 바로 CPS,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통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통합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젠 아날로그냐 디지털이냐 내가 이렇게 선별해서 분리하던 시대가 아니라 옴니 채널이라는 것을 다 하는 거예요.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카카오톡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인터넷 쇼핑몰을 하던 그런 디지털의 시대에서 이제는 택시 부를 때도 인터넷 서비스, 인터넷에 연결이 돼야지 택시를 부를 수 있는 거고, 배달의 민족처럼, 그렇죠, 요기요처럼 음식 하나 시킬 때도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요구에 다 만족시켜야 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어요? 이제는 선택하는 사람들에서 분절화된 사람들, 프래그멘티드된 이런 사람들이 되면서 데이터가 완전히 이제 중요해지죠. 넷플릭스가 1997년도에 등장해서 제가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올 때쯤 되니까 완전히 성공을 해가는 것으로 비디오 가게, 그렇죠, 노란색의, 미국에서의 노란색의 그 비디오 가게들을 다 몰아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성공했는 넷플릭스가, 그렇죠, 그 이후에 10년 동안에도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뭘로? 데이터화의 시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래서 넷플릭스가 가장 내세우는 게 뭐냐면 추천 서비스예요. 추천 서비스. 그런데 이 추천 서비스를 초창기에는 어떻게 했으냐면 텍스트로 했는 거예요. 텍스트. 당신이 앞에 이런 영화들을 봤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영화들을 좋아할 것이다. A 영화, B 영화, C 영화를 봤으니까 당신이 좋아하는 영화는 D 영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넷플릭스가 이제는 그 안 되겠어. 그거 가지고는 뭐냐, 당신이 A 영화, B 영화, C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들에서 공통적으로 당신이 좋아했던 배우는 바로 박한우라고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D 영화는 박한우가 주연이 아니야. 그렇다 보니까 그 D 영화의 소위 말해서 커버 타이틀은 뭡니까? 제가 주연이 아니니까 제가 얼굴이 전면적으로 등장하지 않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커버 타이틀을 바꿔줄게 라고 하는 거죠. 왜? 모든 영화의 포스터와 모든 영화의 이런 커버 타이틀은 영화 배급사에서 만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배급사에서 나온 이미지 그대로 서비스를 합니다. 넷플릭스가 생각을 바꾼 거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이상열이라는 조연 배우인데 왜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커버 타이틀의 이미지에 하이라이트 되지 않는 거야? 커버 타이틀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죠. 자, 이런 그 연습, 데이터화를 위한 연습 때문에 넷플릭스가 계속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정말로 놀랍다고 생각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작년이었어요. 제가 하고 있는 학회장을 하나 하고 있는데 그 학회가 그러니까 행사를 해서 뉴스 보도가 돼서 조그맣게 동정사진이 나왔어요. 그 동정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것 때문에 페이스북이 네모를 딱 레코그하면서 이 사람이 혹시 이상열이 아닙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제가 디지털에서 바로 찍은 사진도 아니고 신문에 동정사진에 있는 것을 올렸는데 그렇게 물었어요. 페이스북이 이 사람이 이상열이 아닙니까? 라고 묻더라는 거죠. 놀랍죠?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에서 이제 소송을 하려고 해요. 야, 페이스북 네가 뭔데 사람들의 얼굴 이런 생체적인 것까지 다 인식하면서 누군가가 맞느냐, 그러니까 손가락질 하느냐. 이것은 생체 정보를 뭡니까? 위반하는 것이다. 라는 것에서 얼마 전에 이제 소송이 이제 붙으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생체 정보를 자동차 회사한테 그냥 줍니다. 스마트폰 회사한테 그냥 주고 있잖아요. 지문 인식으로. 그렇죠? 홍채 인식으로. 그렇죠? 이런 일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데이터의 시대가 되니까 우리는 데이터를 얼마만큼 잘 활용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하나 놓치는 것이 있어요. 뭘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고 당신이 뭘 했느냐 혹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를 기억하는 것만큼이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디지털 세상에서 잘 망각될 수 있느냐 이렇게 또한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망각되느냐가 정말로 중요한데 이 망각되느냐를 또한 우리는 놓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 잊혀질 권리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요즘 잊혀질 권리를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빅데이터 다음 시대에 뭐가 옵니까? 소프트뱅크 사장이 와가지고 얘기했듯이 인공지능 시대가 옵니다.
인공지능은 결국은 이 데이터를 먹고 살고 있잖아요. 인공지능의 로봇 시대가 오게 되는데 어쩌면 로봇이 우리들한테 이렇게 베푸는 로봇이 인간보다 더 상위 계층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가 로봇에 접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최근에 미국에서 소송이 붙었어요. 어떤 소송이 붙어요? 당신이 그렇죠 로봇을 통해서 고객들한테 응대하려면 그 로봇한테 내가 로봇입니다라고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제가 회사에다 전화를 했어요. 그렇죠? 했는데 이 전화를 받는 사람이 로봇인지 사람인지 지금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까? 알 수 없잖아요. 내가 로봇이라는 것을 반드시 얘기해라 라고 이제 소송이 붙은 거예요. 정말로 인간과 로봇과의 싸움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뉴요커의 매거진처럼 우리가 소위 말해서 하류 계층으로 가기 전에. 자, 얼마나 서비스가 좋아질지 저는 넷플릭스에 또한 블랙미러라고 하는 시리즈 요즘 나가고 있잖아요. 예전보다 이제 더 업그레이드된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이 업그레이드된 시리즈에서 인공지능 스피커가 어떻게 바뀌고 로봇이 어떻게 바뀔지 제가 보고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인형 보이잖아요. 인형. 이게 이제 로봇이에요. 인공지능 로봇인데 어떤 로봇이냐 하면은 이 티네이저 여학생이 정말로 좋아하는 아이돌, 여성 아이돌이야. 근데 이 여성 아이돌의 그렇죠 내 브레인, 소위 머릿속에 있는 데이터들이 다 이 로봇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로봇은 우리 인공지능 스피커들이 지금은 듣기만 하잖아요. 그렇죠? 듣기만 하는데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이 티네이저와 같이 교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춤을 막 춥니다. 그 자기가 좋아하는 여성 아이돌의 춤을 연습을 하죠. 바로 이 로봇 자기 자신의 춤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감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이런 세상으로 갈 거예요. 로봇이 멘토이고 로봇이 그렇죠? 강사이고 로봇이 부모를 대신할 수 있고 선생님을 대신할 수 있고 그런 세상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는 이 로봇들이 우리 같은 인간은 아니다라는 것은 알려줘야 되는 거죠. 이런 세상이 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어떤 시대였어요? 기차가 지배하던 시대였어요. 기차 회사에서 이 자동차 처음 나오니까 이 스타트업이잖아요. 그 당시에요.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야, 이 자동차를 하려면 도로라는 걸 다 팔아야 되고 땅을 파가지고 또 석유라는 것을 만들어야 되고 무엇보다 야 기차는 수백 명이 타는데 이 자동차 벤츠가 많은 이 자동차 몇 명 타겠어요? 많이 타봐야 3명밖에 더 타겠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스타트업을 무시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뉴욕시티의 1900년도 5번가의 이스터 아침입니다. 이스터 아침에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만이 자동차예요. 다 마차예요, 마차. 그런데 같은 거리예요. 같은 거리. 10년 후입니다. 10년 후. 10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마차는 없어지고 자동차밖에 안 남은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1997년도에 넷플릭스가 나왔고요. 1996년도에 매뉴얼 캐스텔스가 네트워크 사회가 도래한다라고 얘기했어요. 2013년도에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옥스퍼드 사전에 등재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2019년도에요. 이제는 10년 안에 세상이 완전히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고향, 경기도 고향,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데이터 시대. 어떤 소위 말해서 PT, 개인 PT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여러 가지 서비스 가운데에서 마이스하고 연결된 거 제가 하나만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영국 런던에 버스 타는 데에다가 버스 스탑에다가 포스터를 하나 설치했는데 인공지능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언론 정보학과인데 우리 이제 광고, 카피라이터 이런 거 가르치거든요. 근데 사실은 광고, 카피라이터 이런 것들을 하면서 광고라는 것이 진짜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한번 촬영하고 나면 다시 바꾸려면 그 배우 개런티부터 다시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 영국 런던에서 이런 포스터를 한번 시연을 해보는 겁니다. 글자 폰트도 바꿔가며 컬러도 바꿔가며 그림도 바꿔가며 배우도 바꿔가며 바로 이 사람이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이제 해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글자 폰트, 어떤 컬러, 어떤 디자인, 어떤 이미지, 어떤 배우들한테
좀 더 주목하는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포스터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오늘 이런 이벤트에 그렇죠. 4명의 키노트 스피커가 오는데 정말 누가 더 사람들한테 어트랙션, 인기가 있을지 미리 한번 한다면 훨씬 더 이제 행사를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마이스 쪽에서도 인공지능들을 도입할 수 있는, 빅데이터를 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려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앞서 서스테이너빌리티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유엔에서 그리 서스테이너빌리티 SDG가 가장 최우선에 있는데 제가 유엔에서 하는 행사에 이제 빅데이터로 해서 한국 대표로서 한번 갔었는데요. 우리 무엇을 얘기했냐? 17개의 SDG의 빅데이터적인 전략들을 다 다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빅데이터 for 17 SDG. 그렇죠? 그러니까 빅데이터 전략으로 다 이제 이 SDG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빅데이터적으로 경기도 마이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데스티네이션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전에 데스티네이션 마케팅은 어떤 거였습니까? 바로 자연을 강조하는 거죠. 그렇죠. 네이처. 그렇죠. 자연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자연을 강조하는 거에서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문화를 강조하기도 하고 푸드를 강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려면 자연을 강조하는 거에서 이런 새로운 문화를 강조하고 그다음에 음식을 강조하고 이런 새로운 뭔가 IT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문화를 또한 비교 국가적인, 비교 문화적인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예컨대 이런 거예요. 제가 자주 보는 그 글로벌 사이트, 우리 네이버 지식인 같이 글로벌 사이트, 레딧 같은 데 가면 이런 게 한국 사람들은 왜 사진 찍을 때 파이팅을 하나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우리 사진 찍을 때 보셨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파이팅 합시다 이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질문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질문들이. 그렇게 이런 문화적인 요소를 이해했을 때 말이 이제는 아웃도어적인 그러한 관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야. 미세먼지니 뭐니를 이렇게 해서 아웃도어 관광에서 진짜 벗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추적해서 데이터적으로 찾아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적으로 찾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자신의 관점을 이해해야 돼요. 내가 데이터의 공급자인지 아니면 내가 데이터의 중간에 서 있는 퍼실리테이터, 그렇죠? 중간에 있는 브로커인지 혹은 데이터의 이용자가 누구인지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잘 포지셔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데이터 바우처 사업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데이터 이용자들하고 그렇죠? 데이터 공급자들을 중간에 연결시켜주는 사업이죠. 저 같은 빅데이터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급자의 위치에 있는 것인지 퍼실리테이터에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인지 이용자의 위치에 있는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빅데이터에 처음에는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Voice of Consumers, VOC 분석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VOC 분석을 한다고 했는데 요새는 그 말이 먹히지 않아요. 왜? 마케팅적으로 너무나 노이즈가 많은 그런 그렇죠? 뉴스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는 가짜 뉴스가 아니라 오히려 뉴스가 가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Voice of Consumer, VOC에서 어떻게 가야 돼요? KYC로 가야 된다고요. Know your customer. 커스터머를 알아야 된다. 영국 관광청에 갔더니만 전 완전히 놀라버렸어요. 영국 관광청에서 어떻게 하느냐. 각 국가별로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영국에 얼마만큼 많이 오고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전 세계의 그렇죠 관광지는 어디이고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서 쓰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 지금 이 웹사이트 주소에 영국 관광청에 가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한국 관광청에 가도 이렇게 친절하게 안 해놨는데 영국 관광청에서 한국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다 알려주는 거예요. 구구의 신이 광고를 할 때 어떻게 하는지 보니까 두 가지 형태의 광고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광고? 이렇게 쭉 보다가 내가 어떤 물건을 사야 되지 하고 해서 내가 사려고 하는 물건의 목적의식에 있는 것을 딱 찾는 사람들이 있고 목적의식이 없이 이렇게 그냥 서핑하다가 물건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들의 그렇죠 유형에 맞춰서 데이터를 분석하면 관광, 마이스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디스커버리 투어리즘 아니면 갤러리 투어리즘.
갤러리 투어리즘은 뭐냐면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고 여기 온 거죠. 바로 여러분들처럼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특정한 목적 없이 가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이런 디스커버리 툴. 이 두 명이 보여주는 데이터가 또한 완전히 틀립니다. 마치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투어리즘 패턴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하는 사람들의 투어리즘 패턴이 다른 것처럼 이 연구 결과는 제가 유일하게 한국 사람들이 연구했는 것을 가져왔어요. 경희대 호텔 관광학과의 남윤재 교수 팀들이 했던 건데 제가 하나 가져와 봤어요. 또 저도 이런 연구를 해봤어요.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 봤더니만 어떻게 하냐. O2O 이거죠. 온라인에서 먼저 찾아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에 가서 방문을 했어요. 그걸 다시 온라인에 다시 가서 올립니다. 그렇죠? 계속 이렇게 돌고 도는, 그래서 한 가지만 데이터를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흘리는 데이터들을 우리는 잘 추적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셀프 트래킹이라 해요. 저는 이 휴대폰에다가 제가 위치 추적을 항상 켜놓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구글이 한 달에 한 번씩 저한테 뭘 보내줍니다. 이거 보내주죠. 네가 언제 어디에 갔는지, 한 달 동안 새로운 장소 몇 번 갔는지, 얼마만큼 걸었는지, 버스를 몇 번 탔는지 이렇게 보내줍니다. 사실은요. 자,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어. 이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뭐하죠? 우리는 설문조사를 하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당신이 있는 휴대폰 데이터를 우리한테 파세요. 혹은 당신이 있는 우리 데이터들을 우리한테 어떻게 기부하세요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바로 우리가 수천억을 들여서 만드는 서울시 유동인구 시스템 같은 것을 우리는 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흐름은 어떻게 가고 있다? 마이스에서도 이런 데이터를 이용하면 모빌리제이션, 사람들을 패키지 투어처럼 막 불러서 오던 시대에서 이 두 번째 단계, 우리 FIT라고 얘기했죠. FIT, 사람들이 스스로 막 여행한다는 거잖아요. 프리 인디펜던트 투어. 근데 FIT도 저는 한물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FIT는 3차 산업혁명 시대였다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어떻게 가고 있냐? 저는 DIWO, 혹은 DWO라고 얘기해요. Do it with others. 그때 내 혼자 오프라인에서 여행할 때도 있고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 찾아가 할 때도 있고 계속 그렇죠. 변화더라는 거죠. FIT는 디지털 혁명, 온라인에 너무 초점을 맞추었어. 혹은 오프라인에 너무 초점을 맞추었어. 근데 거기가 아니라 두 개가 믹스돼서 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했던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리얼리티 마이닝 또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아가지고 10초 만에 끝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우리는 이제 스마트 투어리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마트 투어리즘. 그래서 결국은 스마트 투어리즘 시대로 가야 되는 거고, 이걸 위해서는 이런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데이터가 중요해지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냐면은 뭔가의 스파크들을 만들어야 돼요. 스파크. 뭔가 팍 터질 수 있는 스파크들. 근데 이 스파크들을 외부의 방문자들한테만 찾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왜? 외부의 방문자는 뭐에 관심이 있어요? 야, 너 동네 맛집이 뭔지 좀 얘기해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동선을 움직이는지 데이터를 먼저 파악을 해서 그 데이터에 바탕을 해서 우리가 외부의 사람들을 위한 데스티네이션 마케팅 전략을 짜야 되는데, 우리는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의 데이터도 없으면서 계속 외부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데스티네이션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이 시대가 잘 맞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시각화인데요. 이 시각화는 미국 농림부에서 사람들한테 다이어트를 시키기 위해서 시각화를 했어요. 하나의 시각화는 성공했는데 하나의 시각화는 실패를 했어. 한눈에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어떻게 성공했을까요? 저기 있는 제 손 한번 이쪽에서인지 이쪽인지. 하나의 시각화는 완전히 성공했는데 하나는 완전히 실패했어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choose my plate.gov 엄청나게 단순하게 그려놨잖아요. 저거 시간 성공했어요. 첫 번째 했던 계단을 올라가는 시각화는 완전히 실패했어. 왜 실패했을까요? 디자이너를 통해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저걸 만들어낼 거예요. 근데 캠페인을 했는데도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같은 문과생들을 불러서 이게 뭐가 문제야? 라고 얘기했대요. 개념적 사람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개념 지도가 디자이너들이 캐치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각화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석입니다. 해석.
이 해석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준비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원 소스 멀티 유즈에서 원 스트림, 오픈 스트림 멀티 유즈로 저는 이제 바꿔서 쓰고 있고, 넷플릭스 때문에 생겼던 우리 원 소스 멀티 디바이스라는 용어도 저는 오픈 스트림 멀티 데이터라고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 잠오는 이런 시간에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데이터와 마이스터를 좀 연계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들 좀 간대하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열띤 또 강연 수고해 주셨는데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빅데이터와 관련된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지금부터 패널 토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패널 토론의 좌장은 진홍석 한국마이스 융합 리더스 포럼 회장님께서 수고를 해주실 예정이시고요. 네, 소개드리면 한 분 한 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해주신 박한우 교수님, 그리고 윤은주 한림대학교 교수님, 윤지환 경희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이선우 한국경제신문 기자님, 패널 분들까지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단상 위에 준비된 자리에 착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패널 토론은 저희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20분 정도 진행이 되겠습니다. 좌장님께서는 참고해서 함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착석을 해주시고요. 자, 그럼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세션 좌장을 맡은 한국마이스 융합 리더스 포럼의 진홍석입니다.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말씀들은 많이 들으셨을 텐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스티네이션 마케팅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향후의 전략이라 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뽑아내는 게 아마 이번 세션의 목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인 그 데이터 관련된 비즈니스의 내용이랄까, 이런 이제 그 트렌드는 이제 우리가 박 교수님으로부터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그 우리가 이제 보통 데스티네이션 마케팅이라든지 플래닝을 할 때 5년, 뭐 10년을 바라보고 계획을 세우는데, 사실은 이 세상이 5년, 10년 후에 엄청나게 바뀔 거라는 거죠. 그게 지금 이제 사실은 우리한테 닥친 문제입니다. 클라우스 슈밥이 WEF 다보스 포럼 회장이잖아요. 그분이 4차 산업혁명을 주창을 하면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그 변화의 폭이라든지 변화의 속도라든지 또는 이 시스템적인 이런 그 효과들이 너무나 지대하고 빠르고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 먼 미래 같으면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절박하게 이 산업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닌데, 완전히 새로운 세상,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어떤 이코노믹 어떤 그 패턴이랄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새롭게 변하는 그런 세상이 이제 우리한테 꼭 닥칠 것이고요. 그거를 대변하는 가장 큰 두 가지 어떤 그 팀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이제 쉐어링 이코노미와 플랫폼 이코노미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오늘날 우리 그 관광이라든지 또는 이런 마이스 산업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버라든지 또는 뭐 아마존이라든지 시트립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있는데, 바로 이 4차 산업혁명을 가장 적극적으로 잘 활용한 그런 그 기업체들이 오늘날 선두주자로 가고 있는 것이고, 그 어떤 변화랄까 이런 것들이 막대하게 지대하게 그리고 빠르게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오늘 세 분 패널을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윤은주 교수님이시고요. 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은주 교수님은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에 재직 중이시고 컨벤션 이벤트 경영학과 학과장을 현재 맡고 계십니다. 한국 컨벤션 전시산업연구소라고 ICM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컨벤션 전시 쪽에 가장 최초로 그리고 가장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연구소인데, 여기에 원장을 맡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역시 고양시에서도
일자리 창출위원회 위원을 맡고 계십니다. 두 번째 패널은 윤지환 교수님입니다. 네, 박수. 네, 윤 교수님은 경희대 호텔관광대학교에 재직하고 계시고요. 한국관광벤처포럼 회장을 맡고 계시고요. 그리고 한국관광학회 호텔외식경영분과회 회장을 맡으셨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우리 이선우 기자님이십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선우 기자님은 한국경제신문에 재직 중이시고요. 특히 이 관광이라든지 마이스 쪽에 기고를 많이 하시고 글을 많이 쓰시고 이쪽 분야에 굉장히 해박한 걸로 알고 계십니다. 예, 그럼 세 분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체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 박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서 한 1, 2분 정도로 간략하게 핵심만 좀 코멘트를 먼저 해주시고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제가 하나씩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 교수님부터 좀 진행해 주시죠. 네, 지금 소개받은 윤은주입니다. 오늘 박한우 교수님 강의 전 정말 재밌게 들었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여러분들이 빅데이터가 활용되는 것들은 이미 실생활에서 많이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많이 체감을 하고 있는 것들이 현실이긴 하지만 마이스 산업에서 얼마나 적용되고 있느냐 하는 게 이제 저희한테 주어진 숙제인 것 같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미진한 것들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생각해 보면 한국은 IT 강국이다. 라는 걸 갖고 항상 어디 나가면 홍보를 했었고 저희가 그걸 되게 자랑스러워 했었지만 현재는 어디 나가서 한국은 IT 강국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특히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특히나 다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보다도 훨씬 뒤져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아까 이제 넷플릭스나 이런 말씀 해주시면서 이제 빅데이터에서 우리가 편하게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능은 추천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양한 추천이 이루어지는데 왜 행사가 크고 작은 행사가 정말 많은데 저도 사실 오늘 행사가 있고 이따가 저녁 때 이제 서울에 다른 행사도 하나 제가 신청을 해놓은 게 있어요. 관심이 있어서 되게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 내 취향을 알고 나한테 이런 것들을 권해주는 서비스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 것들 있으면 넷플릭스만큼이나 대박 나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런 게 제가 생각하기에 시장성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런 거를 사업화해서 누군가가 한다라고 하면 이게 정말 돈이 너무 많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건지 어떤 제약사항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수님 한꺼번에 듣고 하시겠습니까? 네, 그다음 윤 교수님. 네. 오늘 데이터에 네, 먼저 박 교수님 강의 아주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데이터에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원래는 관광산업이 고객의 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하는 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과거에는. 과거에 우리가 신발을 산다거나 이런 제품들을 구입할 때 우리가 고객 데이터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가 호텔에 투숙을 하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여행을 할 때는 우리 자신의 데이터를 남겼고 또 우리 관광산업은 그거를 고객의 데이터를 아주 잘 활용해 오던 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웹 2.0 시대 이후로 고객이 남기는 데이터 외에도 그 외에 인터넷에 깔려 있는 내 자신의 데이터 또는 그 외에 나와 친한 사람들의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다른 산업 부분에서 여행 산업에 진출을 하면서 기존 전통적인 여행 산업이 지금 위기를 맞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 산업이 과거처럼 고객이 제공하는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박 교수님이 얘기하신 비고주화된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조금 뒤처지면서 여행 산업의 위기가 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관광 산업에서 지금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려고 지금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의들 또는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인식 이런 것들이 관광 산업에 잘 녹아져서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 관광산업이 좀 더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네, 빅데이터로 오늘 패널을 좀 맡아달라고
요청을 하셔가지고 저는 솔직히 오기 전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빅데이터 얘기하는데 사실 그 빅데이터 인프라라고 해야 될까요? 제도적 장치나 이런 것들은 아직도 지금 저희가 제자리 걸음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왔고, 그 뭐 아시겠지만 지금 그 빅데이터 관련된 민간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어떤 그 개정안이나 이런 개정법들이 지금 아직도 국회에서 데이터 3법이 그대로 계류 중에 있습니다. 통과되지 못하고 있고요. 정부는 계속해서 뭐 그 빅데이터 산업을 키우겠다 얘기를 하지만 아직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업계나 이런 현장에서는 자꾸 빅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아까 그 교수님께서도 해석과 활용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자리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또 그 이런 기회를 빌어서 이런 제도적인 인프라를 좀 가져가는 거, 빅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새로운 비즈니스, 새로운 가능성을 가져가려면 그런 제도적인 장치들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한번 뭐 관광 마이스 업계 쪽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뭐 해석과 활용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마이스 쪽에서 인재라든가 저희가 교육을 시킨다거나 할 때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그 변화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뭐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해석을 잘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이스는 굉장히 다양하죠, 분야가. 뭐 CES는 전자지만 뭐 컨퍼런스도 이 컨퍼런스 자체에서도 다루는 주제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분명히 내년도에 가면 또 다른 주제로 또 행사를 하시겠죠. 그러려면은 이 인문학적 소양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는 인재들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것들, 교육들, 그런 인재를 그러면 마이스 쪽에서 어떻게 키울 수 있을지도 한번 이 빅데이터를 주제로 얘기를 하는데 활용법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같이 플레이어들을 좀 어떻게 키울까도 고민하는 자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교수님 아까 우리 윤 교수님 답변을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정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이 마이스는 미팅 비즈니스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커뮤니케이션 학자의 입장에서는 미팅 비즈니스. 네, 마이크를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누르시죠. 누르시고 네, 말씀해 누르시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되고 있나요? 마이크 되고 있습니까? 네. 저는 이 마이스가 기본적으로 미팅 비즈니스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학자의 입장에서는 마이스는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거니까 미팅 비즈니스에서 우리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하면 인간의 본능적 욕구상 그 미팅에서 제가 중심이 아니면 가기 싫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몇 년 전에 아마 식당에 모임을 하러 가면 식당에서 음료수라든가 소주병, 맥주병에다가 해당 모임 이름을 적으면서 환영합니다라고 적어놨는 거 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마이스가 미팅 비즈니스라면 맞춤화된 마케팅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이런 데이터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 맞춤화된 것이 또 쉬워졌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맞춤화된 것을 하기 위한 그런 데이터적인 그런 훈련 혹은 사고가 이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혹은 맞춤화된 것을 한다고 해서 앞서 넷플릭스에서 처음에는 텍스트적인 맞춤화에서 이제는 이미지적인 또 맞춤화로 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821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은 80%를 믿고 우리가 읽은 것은 20%를 믿고 우리가 들었는 것은 10%를 믿는다라는 거죠. 이미지적으로 또 맞춤화된 마케팅을 하게 되면 또 훨씬 더 설득력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미팅 비즈니스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 이 데이터적인 연습과 훈련, 그다음에 데이터의 수집을 또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결국에는 미래의 스마트 시티, 스마트 투어리즘하고 이제 연결이 될 텐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가는 가장 중요한 그 생산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데이터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데이터의 중요함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정형 데이터라든지 생성되는 이런 수많은 데이터들이 그것들이 관리가 안 되면은 그냥 쓸모없는 그냥 쓰레기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마이스 산업도 그렇고 어떤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이 데이터들을 어떤 데이터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고 그거에 대한 오너십은 누구한테 있게 할 것이며 그걸 활용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활용하게 할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체계적인 가버넌스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미래에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부가적인 어떤 어플라이드된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틀이 마련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이제 세션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런 그 도시 플래닝이라든지 또는 관광 마이스를 계획하는 사람들이 이 데이터의 중요성을 정말 제대로 인식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세컨 라운드 질문들을 좀 우리 한 분씩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일단 윤은주 교수님께 학계에 계시니까 최신 그 학계에서 대두되고 있는 그 데이터를 활용한 마케팅 트렌드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뭐 트렌드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이제 저 학교에서 수업하거나 어디 강연 가서 항상 드는 예가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이 빅데이터가 제가 아까 뭐 박한우 교수님께도 빅데이터를 마이스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기도 했지만 실제로 이제 마이스로 결과적으로 나타난다라기보다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알리바바가 실제로 전시회와 관련된 등록 시스템을 자기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그 전시회와 관련된 등록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전시회를 주최하는 기관들한테 무료로 나눠주고 있어요. 걔네들이 그걸 무료로 나눠주는 이유는 알리바바가 이제 쇼핑몰을 거대한 B2B, B2C 쇼핑몰을 운영을 하면서 글로 지속적인 어떤 신규 업체들을 유치를 해야 되고 어떤 다른 쇼핑몰보다도 좋은 업체를 선별해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전시회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들이 상당히 양질의 데이터고 우리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는 데이터다라는 걸 이들이 이제 인지를 하고 그 전시회를 주최하는 중국에 있는 수많은 사실은 중국은 제조 공장 국가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그들에게 무료로 시스템을 주면서 그들로부터 거기서 생성되는 참가 업체 데이터, 바이어 데이터, 어떤 사람들이 어떤 참가자가 여기에 오는지 어떤 부스에 가장 많이 참가하는지 이런 데이터들을 거기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마이스 산업을 위해 쓴다기보다는 알리바바를 위해서 쓰고 있죠. 알리바바의 빅데이터로 적극적으로 활용이 돼서 마케팅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빅데이터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 우리 마이스 산업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들 아까 이제 호텔 이야기도 해주셨고 하신 것처럼 이런 데이터들이 정말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그중에 어떤 데이터들을 우리가 뭐 수집을 할 수 있고 그거를 어떤 형태를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좀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고민을 해서 새로운 상품들을 개발하는 거에 향후에는 좀 더 많은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어떤 트렌드라기보다는 트렌드라는 건 결국 마이크로하게 타겟팅 잡아가고 있는 지금 현실이니까 여러분 개개인이 다 인디비주얼한 미디어가 되어가고 있고 여러분이 생산하는 데이터가 우리에게도 쓰이지만 여러분 자체가 미디어가 돼서 우리가 여러분을 이제 일반 생산자가 여러분을 통해 갖고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 이제 마이스 쪽하고 이제 계속 변화하는 트렌드들을 마이스 쪽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앞으로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지한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 그 관광 벤처 포럼 회장을 하고 계시고 그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의 트렌드를 잘 아실 것 같아서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데이터 마케팅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뭐 그런 최신 트렌드가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제가 관광 벤처 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그냥 학교에 있으면서 대학에 있으면서 막 학생들 가르치고 연구를 하면서 그 벤처 포럼을 만든 게 아니고 제가 한 지금 8년 차 벤처 기업의 공동 창업자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아직 안 망하고 나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면서 이 관광 부분에 특히 관광 벤처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IT와 접목한 관광 벤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IT 기반 관광 벤처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스타트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관광 벤처들이 활용하는 사례는 수도 없이 많은데요. 그냥 제가 하고 있는 벤처 기업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공동으로 프로젝트 하고 있는 회사들이 저희가 여행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로 시작해서 지금은 온라인 지도를 만드는 회사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방부 또는 미국 해군 또는 뭐 여러분 여기 고향에도 스타필드가 있는데 스타필드의 실내 지도는 실내 지도를 제작하고 그 워킹 내비게이션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미지화해서 그런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최근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 이제 OTA들은 지금 관광산업은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무한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이 관광산업의 플레이어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기존의 여행사들이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뒤처지고 있으니까 IT 쪽에 있는 사람들이 관광업계에 들어와서 이제 여행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넓게 보면은 여행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긍정적인데 기존의 여행 산업의 주요 플레이어들은 이제 뒷단으로 처지고 있는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 또 우리 대학원에 다니는 수많은 그 기존의 여행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현실에 직면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항상 뭐 수업을 할 때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IT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기존의 여행업계에 있는 분들이 그거를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해서 사실은 제가 창업을 한 이유도 아무도 안 하니까 저라도 한번 해보자라고 시작해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제 뭐 강의를 할 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보통 벤처 기업이 데스밸리가 3년이거든요. 3년을 지나면 망할 확률은 거의 없는데 저희 이제 8년차 기업으로서 그 관광업계에 그래도 좀 표본이 될 만한, 모범이 될 만한 사례를 남겼다는 데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 우리 여행업계가 발전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선우 기자님께서는 이 산업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오버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그 마이스 업계에서 방향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산업을 보시면서 느끼신 점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그 빅데이터라는 부분들 제가 오기 전에 좀 찾아봤습니다. 마이스 쪽에서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나. 아마 제일 많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마 그 지자체나 이런 데서 그 마이스 산업의 어떤 효용성, 효과들을 얘기하시는데 아마 좀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마이스가 뭐 고부가치 산업이다라고 해서 계속 얘기는 해왔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식상할 때쯤 어떤 그 근거로 제시하는 데 있어서 빅데이터 분석들을 통해서 실제로 뭐 마이스 행사를 통해서 이런 부가가치들이 지금 생기고 있다라는 것들을 뭐 그 카드사하고도 제휴해서 하시고 모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우선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이스 쪽에서 뭔가 빅데이터로 해서 비즈니스 가능성을 본다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인프라라고 봅니다. 인프라라고 보고요. 그 업계에서 산업을 이끌고 있는 플레이어들이 빅데이터, 데이터를 활용해서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의 가능성을 보고 또 새로운 것들 비즈니스를 발굴할 수 있게끔 어떤 데이터 인프라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지만 지금 일례로 각 지자체 지금 여기 뭐 의원님들도 나와 계시고 고양시에서 나와 계시지만 각 지자체에서 마이스 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행사 유치나 센터 짓고 뭐 어떤 시설 인프라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이스에서 R&D 개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R&D 개념에서 한번 빅데이터 구축하는 쪽 공공 데이터 부분만이라도 좀 하는 쪽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좀 해주셔야 이 업계에서도 그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을 해서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마이스 업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다양한 비즈니스, 확실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데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바라보는 마이스 산업의 가능성과 달리 그 업계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그 어려운 환경에 계시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한 어떤 그 활용법을 통해서 좀 새로운 비즈니스의 가능성을 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그런 기반을 좀 마련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좀 검색을 해보니까 뭐 그 통계 빅데이터 센터라고 작년에 정부가 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연간 이용 횟수가 8회랍니다. 8회. 예, 30억 들여 세웠는데 저는 오히려 각 지자체나 이쪽에서도 한번 관광 마이스 분야에서도 업계가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게끔 각 지자체에서 이런 업계가 활용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로 말씀하실 분들? 네. 데이터 활용 사례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제 제가 자문하고 있는 회사에서 관광과 관련된 데이터를 활용한 사례가 한 가지 있는데, 아까 박 교수님이 발표하실 때 뭐 여행을 목적지를 이미 정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여행을 어딘가 가고 싶은데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누가 추천을 해줬으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상에 떠도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가 여러분, 그러니까 각자가 만약에 저 같은 경우 윤지환 그리고 제 전화번호만 넣으면은, 아니면 윤지환 그리고 제 이메일 주소만 입력하면 제가 그동안 인터넷상에서 검색했던 것들 또는 SNS상의 제 친구들 아니면 제가 같이 사진 찍었던 것들 올라와 있는 것들 이런 거를 순식간에 검색해서 제가 가고 싶어 할 만한 여행지를 추천해 주는 그런 서비스를 개발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정확히 어디를 가고 싶어서 가는 적도 있지만 그런 그냥 재미로 그냥 이름과 전화번호를 넣었는데 당신은 여기가 가고 싶을 거야 라고 한 3군데를 추천해 준다면 나도 모르게 내가 여기가 그걸 보면 가고 싶은 욕구가 들거든요. 그래서 이미 지금 관광산업에서도 데이터를 활용한 그런 사례들이 있고, 근데 이것들을 이제 각 기업이나 뭐 공공기관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거를 상용하지는 않고 있지만 누가 이 자체로 사실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어떤 기업이든 공공기관에서 이거를 활용하겠다고 하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할 의향이 있는데 뭐 데이터 활용 사례가 이제 지금 이 정도까지 발전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추가로 하실 분 없으시면 혹시 플로우에서 질문을 좀 받아볼까 하는데 혹시 질문도 하실 분 있으실까요? Okay. Would you like to make any comment on that? No, you outside. 교수, 저 의원님 뭐 한마디 말씀 코멘트 하실래요? 안 하시겠어요? 예, 그러면은 대략 그 뭐 정리가 된 것 같아서 사실은 그 중국의 그 구체구 수찬성의 구체구라는 데 아시죠? 거기가 그 교통이 아주 지옥으로 유명한 곳인데 뭐 어마어마하게 아름답습니다. 거기를 항상 문제가 교통이었는데 거기 스마트 투어리즘을 도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구에서부터 딱 이렇게 그 관광객들이 얼마나 오고 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아주 입구에서부터 통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구 안쪽은 전혀 복잡할 게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그 스마트 투어리즘의 그 활용도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 거고, 아까 어떤 패널 분이 말씀하셨지만은 IT 업체들이 이 관광업계에 들어옴으로써 이 업계가 지금 급변하게 이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에이전트들이나 이런 업체들은 다 지금 이제 뭐 문을 닫고 있지만 사실은 그 OT로 대변되고 있는 이런 그 업체들, 특히 최근에 구글도 이 관광 쪽에 뛰어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지금 막 탄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업계, 관광이나 마이스 업계도 앞으로 엄청난 변혁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거의 기반은 바로 이런 데이터라든지 4차 산업혁명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시점이 우리가 정말 미래를 위해서 정말로 제대로 디자인을 해야 할 시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 어떤 그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그 디바이스라든지 그런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우리의 미래를 플래닝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어떤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리더십이 중요하다. 그래서 역시 정책을 하시는 분들 또는 그 정책을 보좌하시는 분들 다 같이 정말 이 앞으로 벌어질 이런 그 변화에 대해서 좀 잘 공부도 하시고 자각을 하셔서 그런 것들이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남기면서 이번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장으로 수고해 주셨는데요. 진홍석 회장님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또 열띤 시간 보내다 보니 어느덧 시간이 4시 55분입니다. 지금부터는요, 다음 주제 강연 그리고 패널 토론 진행하기 전에 저희 잠깐 열기 식혀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짧지만 휴식 시간 약 10분 정도만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